그날 저녁, 서울의 번화한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스며들었지만 방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동생의 두 아이가 모여든 그 자리. 나는 단순한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어쩌면 잊힌 추억을 나누는 시간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지은아, 내 동생 민지가 이 아파트를 더 필요로 해. 내가 양보하는 게 맞아. 그 말은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동생 민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고 아이들 민호와 지우는 내 바닥에 장난감을 흩뿌리며 놀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내 인생의 증거였다. 35살 김지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군 공간. 매일 밤늦게까지 스케치하고 클라이언트와 싸우며 모은 돈으로 산 이곳. 그런데 가족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니? 그 순간 내 안에 쌓인 오랜 상처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배신의 맛은 쓰디썼고 나는 조용히 이를 갈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 내 복수의 그림자를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불공평의 그늘 아래 있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란 나는 부모님이 부산에서 일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5살 때 동생 민지가 태어났고 부모님은 서울로 돌아왔다. 민지는 태어나자마자 집안의 별이었다. 웃음소리가 울릴 때마다 부모님의 눈빛이 빛났고 나는 그저 착한 언니가 되어야 했다. 우리는 함께 놀았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면 집안에서 텐트를 치며 웃었다. 하지만 차츰 그 웃음 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지에게는 새 인형, 화려한 옷, 상점에서 가리키는 대로 사주는 호사. 나는 할머니의 헌 옷을 물려받고 내가 언니니까 참아라는 말로 위로받았다. 처음엔 괜찮았다. 동생의 행복이 내 기쁨이었으니까. 하지만 12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균열은 커졌다. 할머니는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부모님은 내 슬픔을 외면했다. 민지의 생일 파티에만 신경 쓰며 화려한 케이크와 풍선으로 집을 장식했다. 나는 그저 카드 한 장과 중고책을 받았을 뿐 학교가 내 피난처가 되었다. 노트 여백에 방 디자인을 그리며 미래를 꿈꿨다. 반면 민지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16살 생일에 새 차를 선물 받았고 나는 여전히 버스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다녔다. 왜 나한테는 안 줘?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민지가 더 필요해. 너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상처는 가슴에 쌓여 조용한 분노로 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별은 명백해졌다. 민지에게는 과외 선생, 댄스 학원, 심지어 유럽 여행까지. 나는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며 미술 용품을 샀다. 집에 돌아오면 민지가 새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누워있고 부모님은 그녀의 작은 성취를 칭찬했다. 한 번은 용기 내어 물었다. 왜 항상 민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강하니까. 도움 없이도 잘해 아버지는 가족은 희생이야 라고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 경험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부모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자매 사이의 유대는 서서히 무너졌다. 가족 식사에서 민지는 매력을 발산하고 부모님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연기했지만 소외감은 지울 수 없었다. 18살이 되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서울의 디자인 대학에 지원해 장학금과 대출로 학비를 마련했다. 부모님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민지의 사립학교와 과외비에 돈을 쏟아부었으니까. 나는 야간 카페에서 일하며 플랜을 스케치했다. 가족의 거절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대학 3학년 때 강남의 유명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턴십을 따냈다. 공간을 변신시키는 법을 배우며 내 꿈을 키웠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인턴십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좋아, 그런데 민지가 연극에 캐스팅됐어 라고 말했다. 그 후로 전화를 끊었다. 졸업 후 프리랜서로 명성을 쌓아갔다. 매 달러를 모아 내 공간을 꿈꿨다. 5년 전 이태원의 낡은 아파트를 샀다. 벽은 금이 가고 시설은 오래됐지만 내 손으로 개조했다. 커스텀 가구, 세련된 조명, 바닥을 직접 샌딩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내 걸작, 가치 4억 원이 넘는 증거. 밤에 카운터를 쓰다듬으며 마침내 이루었다고 느꼈다. 부모님은 방문하지 않았고 내 일에 관심도 없었다.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깊은 곳에서 그들이 봐주길 바랐다. 반면 민지의 삶은 달랐다. 대학에서 파티를 즐기며 부모님 돈으로 학비와 아파트를 댔다. 그녀는 대학생 경준을 만나 결혼했다. 부모님은 화려한 결혼식을 치렀다. 나는 행복을 빌었지만 그 대조가 아팠다. 2년 만에 민호와 지우를 낳았고 부모님은 선물 공세를 퍼부었다. 나는 생일 카드만 보냈을 뿐 멀어졌다. 그러다 민지의 삶이 무너졌다. 그녀의 스타트업, 과도한 가격의 패션 부티크가 자금 관리 실패로 파산했다. 경준과는 싸움 끝에 이혼. 그녀는 서울 변두리 임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살게 됐다. 빚은 6천만 원에 달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나는 재정 상담사를 소개했지만 그들은 돈을 원했다. 거절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를 구제할 수 없었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는 항상 울상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매달린 채 어려움을 호소하면 부모님은 돈과 식료품을 줬다. 나는 미소 지으며 지켜봤지만 그녀가 아이들을 이용한다고 느꼈다. 그 매력이 부모님을 녹였지만 내 피부가 징그럽게 느껴졌다. 조용히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 가족 모임이 모든 걸 바꿨다. 몇 주 전 부모님은 내 아파트에서 모임을 제안했다. 급한 일이라며. 나는 청소하며 기대했다. 도착한 그들, 아버지 김태호, 어머니 이수민, 민지와 아이들. 공기가 무거웠다. 어머니가 캐서롤을 가져온 건 드문 일이었고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지는 매력을 뽐내며 들어왔고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다. 커피를 타며 가볍게 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민지와 아이들이 안정된 집이 필요해. 내 아파트를 주자.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을 위해. 그 임대집은 안 돼. 나는 멍하니 그들을 봤다. 이건 내 집, 내 노력의 결실. 그냥 넘기라고? 민지는 놀라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좋겠네. 공간 넓고 학교 가까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내 거야. 왜 민지가 나처럼 노력하지 않아? 아버지가 눈을 찌푸렸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민지가 힘들어. 너는 안정됐잖아. 그 말은 어린 시절의 무시를 되살렸다. 그러다 아이들이 벽에 마커로 낙서했다. 빨간 선이 내 완벽한 페인트에 번졌다.
민지는 아이들이니까 라고 웃었다. 부모님은 침묵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벽을 문지르며 울분을 삼켰다. 배신감이 나를 삼켰다. 이건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의 무시였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민지의 자만심, 그녀가 내 집을 당연시하는 태도. 단순한 절박함이 아니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 다음 날 그녀가 불쑥 나타났다.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흩뿌리며. 방문은 혼란이었다. 카페투의 주스 얼룩, 램프가 깨졌다. 조심해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었다. 조금이야. 어느 오후 집에 오니 부엌이 엉망. 그녀가 부모님에게 준 스페어 키로 들어온 거였다. 대치했다.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가족이잖아. 자물쇠를 바꿨지만 불안이 남았다. 그러다 커피 테이블에 명함을 발견했다. 부동산 중개인 박미경. 내 거가 아니었다. 전화해 물었다. 민지가 내 아파트를 감정 의뢰했다고 했다. 가족 결정이라면서요. 왜?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빚 갚기 위해 팔려 한 거였다. 손이 떨렸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모 박은경에게 갔다. 그녀는 민지의 매력을 사지 않는 분이었다. 카페에서 모든 걸 털어놨다. 이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다. 12살 때 할머니 유산 2천만 원. 부모님은 나누려 했지만 민지가 던니는 괜찮아 라고 설득해 전부 가져갔다. 차와 여행했었다. 그 배신에 나는 얼어붙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동료 이준호를 찾았다. 부동산 법 전문가였다. 그는 민지의 재정을 파헤쳤다. 빚 6천만 원 확인, 부모님 몰래 감정 의뢰. 절박해. 뭐든 할 거야. 보고서를 받으며 민지가 조종자임을 깨달았다. 대면은 피했다. 그녀는 피해자 행세를 핥어였다. 대신 나는 반격을 준비했다. 내 상처가 나를 움직였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준호와 함께 신탁을 설립했다. 변호사 한지연과 함께 나와 그들이 공동 수탁자가 돼 아파트를 보호했다. 이제 만질 수 없다. 그 후 가족을 중립지인 이태원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밤새 연습했다. 분노와 평온이 섞였다. 이건 내 집, 내 삶을 위한 싸움. 그들이 왔을 때 나는 보고서와 신탁 서류를 쥐었다. 아이들은 없었고 민지의 미소가 보였다. 곧바로 말했다. 민지, 내가 박미경에게 감정 의뢰한 거 알아. 내 집 팔아 빚 갚으려 했지.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부모님은 혼란스러웠다. 아니야 라고 그녀가 더듬었지만 보고서를 밀었다. 빚 6천만 원 부모님 이용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이게 뭐야? 나는 할머니 유산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눈이 커졌다. 민지가 소리쳤다. 왜 왜곡해? 나는 말했다. 아이들 이용해 돈 뜯었지? 난 끝났어. 서류를 보여줬다. 이 아파트는 신탁에 있어? 못 건드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기적이야. 아이들은 나는 속삭였다. 내 아이들은 가족을 훔치는 엄마보다 나아해.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참았어. 더는 안 해. 그리고 말했다. 모두 끈을게. 어머니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다. 항상 민지를 선택했어. 난 그만 일어나 나왔다. 밤 공기가 자유를 주었다.
후폭풍은 빨랐다. 부모님은 민지에게 유산과 감정을 추궁했다. 그녀는 눈물과 변명으로 대응했지만 증거가 확실했다. 이모의 경고도 더해져 부모님은 그녀를 끊었다. 임대비, 빚 지원 중단. 민지는 소매점 매니저로 일하며 버텼지만 빚은 무거웠다. 아이들은 공립학교로 갔다. 그녀의 편지가 왔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메시지도 지웠다. 그들의 침묵과 천대가 벽을 쌓았다. 대신 내 삶에 집중했다. 인테리어 사업이 번창했다. 이태원 호텔 로비 디자인 계약을 따냈다. 준호와 친구들은 내 지지자였다. 아파트는 다시 내 것이었다. 벽을 다시 칠하며 낙서를 지웠다. 밤에 발코니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잃은 걸 생각했다. 가족이 아닌 인정을 구하던 나 자신. 사랑이 희생이라 믿었지만 그들은 더 뺏었다. 끊는 건 가슴을 베는 고통이었지만 필수였다. 배신이 가르쳐준 교훈, 경계를 지켜라. 가족이라도. 복수는 이기심이 아닌 생존. 만약 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갇혀 있었을 터. 이제 나는 자유롭다. 가슴과 집, 평화를 지키며.